이번 작품은 스탕달의 적과 흙입니다. 옮긴이는 서정철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읽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마이클 온다츠의 작품이요. 주인공 해나가 영국인 환자에게 읽어주는 작품 중에 메인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였었고요. 그리고 스탕달의 파르마의 수도원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파르마의 수도원을 읽으려고 했다가 파르마의 수도원보다 먼저 나온 작품이 적과 흙이어서 먼저 적과 흙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적과 흙을 쓴 계기가 이 스탕달이 1820년 실제 일어났던 형사재판 사건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베르테 사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라파르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한번 읽어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문학동네에 나온 이규식의 그 해설에 그 사건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었냐면요. 왜냐하면 이 두 작품에서 이 작가가 모티브를 얻었으니까. 첫 번째 베르테 사건은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성직을 지망하던 청년 베르테, 그가 미슈 집안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부인의 호의를 얻었으나 남편에 의해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그 귀족의 딸과 또 어떤 관계가 의심이 되자 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미슈 부인의 편지 때문이라고 생각한 베르테가 교회에서 이 미슈 부인을 저격하고 1828년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이 플롯을 그대로 쓴 작품이 바로 적과흙입니다. 그러니까 적과흙이란 640페이지 소설인데 지금 요것이 그대로 이 책의 플롯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 작품이요, 바로 1829년에 일어난 가구 쇠고기인 가난한 청년 라파르그가 변심한 애인을 죽이고 목을 잘랐다네요. 이 라파르그는 베르테와 달리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스탕달은 이 사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통속적인 범죄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스탕달이 이 사건들에서 읽어낸 것은 단순한 통속과 치정이 아니라 남다른 정열의 분출이었다는 것을 읽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왜 이 책을 빨리 읽었냐면 연애소설이라고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팩트나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게 들어있냐면요, 이때가 작가가 태어난 게 1783년 1783년에 프랑스 남부 그르노블에서 태어났고 6살 때 프랑스 대혁명을 겪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 암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평민 출신의 법정 변호사였고 어머니가 귀족 출신이었는데 작가는 평생에 거쳐 이 두 개의 계층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부르주아 계층, 그리고 어머니 귀족층. 저는 이때가 그 시대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 대혁명, 그 다음에 그 루이 16세 처형, 나폴레옹 전쟁, 그의 황제 즉위 몰락, 이어서 왕종 복고, 7월 왕조, 이런 격변기거든요. 그때 보면은
왕정 복고 그리고 이런 뭐 왕당파니 공화파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파니 뭐 어떤 보면 지금 뭔가 아주 격변기가 그대로 느껴지시죠 이런 단어들에서. 그러면요 지금 왕정 복고하면은 그때 귀족가 왜냐면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귀족이 다시 집권하여 그들이 다시 특권을 되찾았죠.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다시 잃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레날 시장의 그 상류층의 그 살롱이나 나중에 파리에 갔을 때 그 후작 집안에서 흐르는 그 마틸드가 있는 그런 살롱들 어떤 기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냐면요. 특권을 가진 귀족층이 나폴레옹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를 두려워하는 것. 나폴레옹이 꿈을 심어놨습니다. 그 무명의 장교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몰락은 했지만 누군가 또다시 나폴레옹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가 귀족을 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 그러한 꿈은 가난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날 시장 집에서 줄리앵이 나폴레옹 초상화를 침대 밑에 숨겨놓고 자신이 나폴레옹 숭배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끼던 책이 그 세인트 헬레나 회상록이거든요. 나폴레옹 관련이요. 가난한 제재소의 집안의 이 아들인 이 줄리앵의 뭔가 영특함을 알아본 게 그 친척이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아주 가난하고 또한 그 속물인 이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책을 사줬을 리 없죠. 이 그러니까 세인트 헬레나 회상록도 그 친척인 군의관, 심지어 군의관이 일당까지 줘가면서 그 줄리앵을 약간의 교육을 시켰다고 할까? 꿈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책벌레인 아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아버지가 줄리앵을 그 뺨을 아주 그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의 책이 시냇물에 떠나가 버렸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맞은 맞은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가 아끼던 책이 시냇물에 떠나려고 한 거를 얘가 너무나 억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어렸을 때부터 영특한 거를 그 군의관인 친척이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적인 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사제가 그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비상한 기억력과 암기력으로 라틴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해버리고 그의 이러한 빼어난 이런 어떤 지적인 그런 욕구들이 나중에 그가 다시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갔을 때도 끝내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아주 암기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거침없는 것을 후작이 이걸 보고 나중에 얘를 비밀 회의에 데리고 가고 그 회의록을 다 읽게 만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줄리앵이 그 미션을 완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살짝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짧게 끝내려고 하긴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에서 저는 또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이 정치적 팩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또 어떤 걸 느꼈었냐면, 그때 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에서 보면요,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오비디우스를 불러서 개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죠. 흑해서한으로 유배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실과 노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예전에 지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작품, 뭔가 도덕의 해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과실이라는 것은 그가 뭔가 못 볼 것을 봤다는 건데, 그때 그 황제와 재혼한 그 리비아가 데려온 티베리우스와 황제의 딸이 낳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그 사이에 그 다음 황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알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못 볼 것을 봤다는 말은 그가 정치적 희생물이었음을, 그래서 팩트는 뭔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요, 이 작품 속에서 많이 흘러 있습니다. 흘러 들어오거든요. 성직자들 사이에서 알력, 그리고 공화판이, 왕당판이, 자유주의판이 이러면서 그 사이에 정치적 알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알력,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웃어버리고 경멸해버릴 줄 아는 게 누구냐면 바로 줄리앵입니다. 메인 큰 캐릭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사건을 읽어줬던 그 사건에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레날 부인과 처음에 가정교사로 갔던 그 시장의 부인이요. 그리고 나중에 파리에서 후작의 딸인 이 마틸드, 대귀족의 딸. 네, 간단하게만 들여다보면은 줄리앵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는 줄리앵이 참아내지 못하는 거, 경멸.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참아내지 못하는 하나의 강한 특성들이 하나 있죠. 그리고 숨길 수도 없는, 어쨌거나 우리가 캐치해버리고 많은 것들이 바로 한 가지씩 있는데요. 마틸드는 혐오, 오만, 그런 것들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부인은요, 큰아들이 지금 3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11살, 그리고 막내가 6살인데 레날 부인도 20대이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사실은 처음에 만난 줄리앵 소렐이 그 시장 부인을 만난 게 19살 있으니까 별로 나이 차이도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의 큰 특성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아까 느닷없이 그 아까 변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때 뭐냐면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실 장수하거든요. 77세까지. 그리고 오비디우스는 59세로 흑해산의 그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비디우스는 그때 흑해서안에서 자기의 사면 복권을 바라는 그러한 편지들을 쓰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랬다면, 줄리앵은 자신이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교회에 앉아있는 레날 부인을 향해서 총을 2발을 쏘거든요. 근데 한 발은 빗나가고 한 발이 살짝 스쳐서 뭐 생명에 지장이 없이 그 부인은 다시 회복은 됐는데, 그가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면이나 복권을 바라지도 않고요. 여기서 마치 니체에 보면은 그 위버맨시 있잖아요. 니체 작품에서 보면 영원 핵인이 그 르상티망이나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인물이 저는 줄리앵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영혼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너 똑같이 인생을 한 번 더 살라고 해도 너 이런 똑같은 결정 내릴래?
그리고 르상티망은 뭐냐면 정직한 강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모르 파티란 피할 수 없는 내일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러면 차라리 오늘 그것을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바로 이 적과 흑이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적과 흑. 그럴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열정과 순수가 들어 있어요. 나폴레옹 군대의 색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김화병의 제복, 그러니까 약간 혁명. 줄리엥의 처음의 이상과 줄리엥의 열정은 바로 이 나폴레옹의 색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흑은 교권을 상징하는 사제들의 사제복, 귀족 계급이죠. 그러니까 성직 계층.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바로 이 현실과 타협하여 성직자가 되고자 했던, 자기가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바로 이 색이 바로 흑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위선을 본 것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의 잠깐 그가 그 흑으로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제들의 이 사제복인 이 흑의 시대를 잠깐 보내면서 그는 나폴레옹 군대에 새긴 이 적의 꿈을 살짝 이룹니다. 자, 왜냐하면은 마틸드가 임신을 하고 후작이 그의 신분을 세탁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가 잠깐 그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모욕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보낸 시장 부인과의 그것들을 낱낱이 편지로 써서 보낸 사람이 시장 부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아까 제가 그랬죠.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페이지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순수함을 볼 수가 있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순수하고 스탕달이 얘기했던 그 열정을 가진 층은 바로 이 줄랭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보지 못했지만 뭔가 다음 시대는 이런 젊은이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작품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렇게 수많은, 지금 이게 푸른숲에서 나온, 보면은 얼만큼 많이 영화화 됐으며 드라마화 됐으며, 그게 바로 요 메인 캐릭터들, 요 메인의 그 영화 배우들만 봐도 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섬세한 거, 심리를 얼만큼 잘 꿰뚫었는지, 이 보면 스탕달도 정말 섬세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있죠.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잠깐 볼게요. 이것도 바로 푸른숲에서 나온, 여기 사진이 있네요.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건 우리의 주인공 줄리앵의 감수성처럼 이 작가도 아주 감수성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뛰어난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정신적 충동이나 분열 증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1817년 스탕달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이 작품을 봤을 때요. 이 작품이거든요. 이건 귀도 레니가 그린 베아트리체 젠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귀도 레니가요.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그렸냐면요. 이건 그때 이 귀도 레니가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자신을 겁탈한 아버지를 죽여 사형을 당한 비운의 연인인데, 당시 처형 장면을 지켜보던 귀도 레니가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에 그녀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고 바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특이한 경험을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해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피렌체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집단적으로
이와 유사한 증상에 시달렸다는 보고서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이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최초로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 스탕달의 이름을 따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감수성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탕달이 제가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감수성,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을 엄청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면은 이 스탕달의 마지막에 제가 뭘 하다가 잊어버리긴 또 다른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짧게 그냥 끝낼게요. 작품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가 마지막에 아까 제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랬냐면은 파리의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그랬죠. 그럼 그가 그가 지금은 몽마르트에 안장돼 있는데 그의 유언이 뭐였었냐면요. 유언은 없었겠죠. 그의 묘비명에 쓰인 말이 썼노라, 살았노라, 사랑했노라. 썼노라, 살았노라, 사랑했노라.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작품이.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정치적 팩트가 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읽은 작품은 서정철이 옮긴 여러 버전들이 여러 개가 아주 많아요.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출판사가 동서문화사 작품입니다. 동서문화사 거인데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마지막 변론이요. 저는 여러분의 온정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약간 더 위에 거 읽어볼게요. 배심원 여러분. 죽음에 임하면 그러한 것은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멸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저는 여러분의 계급에 속하는 영광을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저의 비천한 신분에 반항한 한낱 농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온정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환상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앞엔 죽음만이 있을 뿐이고 이는 또 당연한 것입니다. 오비디우스하고는 달리 전혀 사면과 복권을 바라지 않죠. 그 주변에서는요. 그를 사랑했던 레날 부인이나 마틸드는 주변을 거의 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만 다르게 말하면 그는 사면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작품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레날 부인은 충실했다. 약속에 충실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 목숨을 단축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줄리앵이 죽은 지 사흘 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고 이 세상을 떠났다. 먼저 사랑했었던 레날 부인, 그 다음에 자신이 또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마틸드, 그 두 여인들은 그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의 장례를 다 치러준 것이 이 두 여인이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가가 쓴 작품 소수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던 줄리앵 소렐은 행복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이
작가 스탕달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